지금 요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황건 교수님이에요. 지금 인하대에 계시는 성형외과 교수님인데 외국에 뭐 그레이 아나토미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네터라는 분이 이렇게 그림은 사파로 그린 해부학 교과서가 거의 뭐 의학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레이 아나토미는 사진으로 주로 이제 하고 사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터라는 분은 본인이 직접 손으로 컬러풀한 아나토미 해부학 책을 만드셨던 분인데 거의 성형외과계의 그레이 아나토미 또는 네터와 같은 분이 이 황건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부학적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저 레지던트 때부터도 왕성하게 활동하셨는데 얼마 전에도 학회 때 뵀었는데도 여전히 연구하시고 발표하고 계신 대한민국의 되게 훌륭하신 선생님이에요. 안면 유지인대랑 그다음에 스마스 이런 얘기를 함에 있어서 뭐 논문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한 40편 정도 찾아봤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한테 설명을 조금 쉽게 드리려고 하다 보니 그냥 황건 선생님이 정리해 놓으신 2018년도에 나온 논문을 그냥 제가 따라가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황건 선생님 주제 그 논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리가먼트 오브 페이스라는 제목의 이제 논문이었고 그다음에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뭐 이렇게 주제를 정하셨어요. 1959년에 맥그로그라는 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얼굴 안면 거상을 하면서 광대 부위에 맥그리거스 패치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이게 이제 최초의 이제 뼈와 피부를 연결하는 인대 조직을 맥그리거스 패치라는 걸로 설명을 한 게 1959년도예요. 그다음에 퍼너스라는 분이 1989년도에 이제 정말 얼마 안 됐죠. 피부와 광대뼈를 연결하는 구조를 관찰하고 이것을 자이고마틱 리가멘트라 명명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자이고마틱 리가멘트는 맥거리거스 패치라는 거와 같은 해부학적 위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피부와 뼈를 연결하는 구조를 리테이닝 리가멘트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1989년도에 이 유지인대 페이셜 리테이닝 리가멘트라는 말이 처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한 30년 정도 이 주제로 여러 이제 페이스리프트 안면 거상을 하는 분들이 이제 해부학적인 개념 정립을 하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면 퍼너스라는 분이 리테이닝 리가먼트 오브 취기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광대 부위에 이렇게 자이고마틱 리가멘트 이게 이제 맥거리거스 패치 부위랑 똑같은 부위예요. 그리고 이런 부위에서 피부와 뼈를 연결하는 이런 인대 조직이 있다. 그 다음에 맨디블라 리가멘트라고 해서 신경 나오는데 바로 밑에 있는 이런 데도 리테이닝 리가멘트가 있다. 그 다음에 귀 밑에도 플라시드마 오리큘라 리가멘트가 있어서 얼굴 뼈와 또 이렇게 피부를 연결하고 붙잡아 준다. 뭐 이런 이제 개념을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셨죠. 89년도에. 그래서 리프팅, 이 수술을, 이 얘기를 하시던 모든 분들은 전부 다 안면 거상을 하는 중에 뭔가 박리가 안 되고 딱딱한 녀석들이 있어서 그 녀석이 뭘까 하고 보니 이게 그냥 뭐 연부 조직이 아니라 뼈랑 이렇게 피부랑 연결하는 굉장히 단단한 조금은 뻑뻑한 그런 말랑말랑한 조직이 아닌 인대와 같은 조직이다. 그래서 리가멘트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래서 광대뼈 튀어나온 부분에서 이렇게 연결된 피부로 연결된 파시아랑 연결된 이런 것들. 이 파시아가 나중에 스마스로 이제 명명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리프팅을 할 때는 이 리가멘트들을 끊어주고 당겨줘야지 리프팅이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 황건 선생님이 이제 역사적으로 정리를 하시기를 처음에 맥그레스 파치가 나오고 그다음에 프리오리큘라, 스마스, 플라티스마 리가멘트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근데 이 용어들이 발견한 사람마다 주장하는 사람마다 이름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 이름을 좀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맥그리거스 패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라티스마 오리큘라 리가멘트, 오리큘라 플라티스마 리가멘트 뭐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게 논문마다 나오게 됐고 CV는 또 요 귀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이 파로티드 파시아 쪽으로 연결되는 파로티드 큐테니어스 리가멘트 또는 플라티스마 오리큘라 파시아 뭐 이런 식으로 다 같은 부위를 프리오리큘라 파로티드 큐테니어스 리가멘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다르게 해서 거의 비슷한 부위에 여러 가지들을 이제 막 발견을 하는 대로 사람들이 이름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도 뭐가 있는데 안테리어 플라스티스마 큐테니어스 리가멘트 또 이런 이름도 있고 또 앞쪽에 마세터 머슬 경계 부위에 마세트리 큐테니어스 리가멘트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파로티드 앞쪽에는 또 파로티드 마세터리 큐테니어스 리가멘트 또 플라스티스마하고
피부랑 연결되는 플라스틱스마 큐테니어스 리가멘트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다양한 부위의 이름이 이제 논문에 여러 개가 소개가 됐다. 이제 이런 거를 정리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 논문들을 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근데 그 논문 중에 이제 미츠라는 분이 1976년도에 이제 페이스리프트 히스토리 앤 아나토미라는 논문이에요. 2019년도에 나왔는데 미츠라는 분이 처음에 스마스라는 개념을 이제 정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얼굴에서 스마스, 머리 쪽에서 갈리아 아포뉴로티카, 그 다음에 이마 쪽에서는 프론탈리스 머슬, 그 다음에 스퍼피셜 템포럴 파샤, 플라스티스마, 목에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같은 축으로 해부학적으로 구조가 연결돼 있다. 이제 이렇게 개념을 정립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에서 또 이렇게 이때는 좀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면은 항상 논문 서두나 말미에 약간 이런 말들을 좀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이안 테일러라는 분이 수술에 대한 두려움은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해부학적 아나토미를 잘 모르면 수술이 무섭고 수술 아나토미를 잘 알면 수술이 무섭지 않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살색으로 돼 있는 그런 그 해부학 사진인데요. 이제 사체 조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조직을 찾아서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드러낸 게 요게 흔히 말하는 스마스고요. 그 다음에 스마스는 이렇게 아포뉴로틱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막 같은 조직으로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머스큘러 파트가 있어서 근육이 얇게 있는 그런 근육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 요게 광대 부인데 요런 부분에 있는 파시아 조직들도 있고, 그래서 잘 뒤져보니 이게 코고요, 이게 입이고요. 그래서 광대 하연에 이렇게 광대 뼈랑 피부랑 연결하는 요런 게 있다. 그래서 이걸 자이고마틱 레테닝 리가멘트 매크로스 패치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막 굉장히 우리 힘줄 있죠. 뭐 소고기 먹을 때 힘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리가멘트를 힘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리가멘트는 이렇게 얇은 막성 조직이에요. 하지만 주변에 있는 이런 흐물흐물한 막하고는 다르게 좀 단단하죠.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황건 교수님하고 같이 계시는 최종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논문을 쓰셨어요. 19년도에. 그게 뭐냐면은 이 페이스리프트 안면 거상에 있어서 되게 뭐랄까 두 거장이 있으세요. 물론 중간중간에 또 다른 분들도 계신데 한 분이 닥터 함나라는 분이고 최근에는 맨델슨이라는 분이 거의 이제 뭐 아주 혜성처럼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함나라는 분과 맨델슨이 거의 이렇게 디베이팅을 했어요. 계속 한 90년대 초에. 그래서 함나 그룹과 또 맨델슨 그룹이 이렇게 막 서로 개념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근데 그러던 사이에 이제 뭔가가 이제 새가 기울었는데 현재는 거의 맨델슨 선생님의 뭐 팍스 맨델슨 이런 식으로 표시할 정도로 맨델슨 세대예요. 지금 세계가. 그래서 맨델슨 선생님이 정립하신 개념으로 지금 모든 것이 설명이 되고 있고 그렇긴 해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 또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해부학을 주로 하시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오퍼러티브 사이언스라는 말은 없다. 하지만 오퍼레이티브 테크닉이라는 말이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뜻인데요. 수술은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이용해서 수술적 방법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과학은 아니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스마스랑 리테이닝 리가멘트는 객관적인 구조가 아니다. 아나토미스트, 그러니까 해부학자들에 의해서 확인된 객관적인 구조가 아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주로 수술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구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맞는 말이에요. 수술하는 분들이 하다 보니 뭔가 걸려. 뭐 딱딱한 게 있는데 이거 뭐지? 하다고 이제 그거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자꾸 뭘 만들다 보니 이름을 붙이고 하다 보니 이제 페이셜 리가멘트라는 말들이 우리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딥플레인 리티덱토미라고 그래가지고 함나 세대죠. 그러니까 1990년대 얼마 안 됐죠. 이분이 이제 안면 거상술을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서브큐테니어스 리티덱토미라고 해서 안면 거상 중에 피하 거상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서브큐테니어스 리티덱토미 위드 스마스라고 해서 스마스 밑으로 서브 스마스 레이어로 들어가는 이렇게 스마스를 잘라서 당겨주는, 그래서 그런 수술을 또 이제 함나 선생님이 이제 개념 정립을 하셨고, 그 다음에 딥플레인 리티덱토미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건 서브 스마스 레벨로 해가지고 스마스를 완전히 들춰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얼굴 신경, 근육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까지 보고서 또 이렇게 당겨주는 그런 수술을 이렇게 개념을 정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머슬을 기준으로, 여기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머슬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갖고서 이제 맨더슨 선생님하고 개념이 부딪히기 시작을 해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박리할 때 이쪽에 구멍을 내서 이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머슬이 자이고마티쿠스 페이셜 리가멘트 연결이 되어 있는 부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위에서는 붙여놓고 요 위에 틈을 내서 손가락으로 넣어서 올려주는 지방이 말라 쪽, 앞광대 쪽에 지방을 올려주는 그런 거를 또 하신 분이 에스톤이라는 분이 계세요. 페임 테크닉이라고 해서 핑거 어시스티드 말라 엘리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요. 페임 테크닉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포켓을 열어서 그 포켓으로 손을 넣어서 당겨주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해서 말라 쪽에 처진 거를 여기 처진 거를 올려주자.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해부학적 이제 수술 개념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그 무렵에 92년도가 요때가 이제 한참 90년대에 함나라는 분하고 92년도에 맨더슨이라는 분이 이제 또 막 시작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함나 선생님이 약간 좀 헤게모니를 쥐고 계셨고, 근데 맨더슨 선생님이 92년도에 이런 논문을 내요. 이렇게 젊었을 때 모습이 나이가 드니까 1, 2, 3, 4, 5에 주름이 생기고 A, B, C, D에 뭐 어떤 구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크리즈가 생기고 튀어나온 부분이 생기고 뭐 이렇다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건가? 왜 생기나? 그래서 보니까 에어리어 1, 2, 3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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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르다. 그래서 요 각각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해부학적 구조를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파시아가 뭐 스마스라는 데 연결돼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은 이분은 제일 차이 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D 부위예요. 이렇게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머슬을 위아래로 분리해 가지고 당겨주는, 위로 올려주는 그런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분이 또 92년도, 97년도에 이렇게 이 근막이나 이런 어떤 리테이닝 리가멘트 또는 머슬들을 골막에 고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기존의 닥터 함나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위로 당기자. 왜? 처짐은 중력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중력에 거스르는 방향으로 무조건 위로 올려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한참 또 그 당시 나온 논문을 보면 물구나무 서 있는 얼굴 사진으로 또 그걸 설명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 맨더슨이라는 분은 이게 무조건 중력 방향이 아니다. 우리가 에이징이 생기는 게 무조건 밑으로만 내려가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뼈 골막에다가 고정하는 이런 거에 대한 논문을 또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함나가 또 지기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다이섹션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마스 밑으로 해서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 밑으로 OM 사이로 이렇게 넣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머스라고 눈 주변에 있는 근육하고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 이 두 개는 구분돼서 같은 플레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박리를 해서 디플레인 이제 엘리베이션을 했었는데 이거를 또 이제 똑같이 하기 싫으니까 같은 플레인이다 라고 이렇게 같은 플레인이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박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자이고 오비큘라 다이섹션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근데 이제 요 논문이 닥터 함나 선생님의 마지막 논문이 된 것 같아요. 이 이후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수술도 눈 밑으로도 이렇게 열고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 위로도 이렇게 열어서 그러니까 귀 앞에 절개에서는 요거 방향으로 열고 눈 밑으로 해서는 이렇게 열어서 위로 끌어올려주는 이런 수술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수술을 이제 하면서 맥그리거 선생님, 그러니까 함나 선생님이 이제 좀 더 나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생각한다 했었는데 가만히 계시다가 맨더슨 선생님이 2001년도에 그냥 이제 쐐기를 박아버리는 논문이 나오게 돼요. 이게 무조건 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벡터다, 벡터. 이 벡터랑 그 다음에 고정을 어디다 하느냐에 문제가 있다. 왜냐면 그 전에 함나 선생님은 다 릴리즈해서 위로 당겨 올린다는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맨더슨 선생님은 땡기는 게 무조건 위가 아니라 어떤 데는 바깥으로, 어떤 데는 위로, 어떤 데는 옆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서 좀 더 해박적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온 게 이쪽에서는 위로, 이쪽에서는 위로, 이쪽에서는 왼쪽으로, 여기 외측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위로, 그러니까 메디알 방향, 여기는 외측 방향 이런 식으로 땡겨지는 방향, 벡터가 다 다르다. 그러면서 논문에 이렇게 또 만화도 그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눈 밑에 아큐트 마지널리스라는 이런 인대인데, 우리 눈 밑 지방을 잡아주는 그런 인대가 이렇게 늘어지면 이렇게 눈 밑에 볼록해진다. 이걸 다시 당겨주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 정도 하시게 됐고요. 근데 제일 이 논문에서 재밌게 봤던 거는 뭐냐면, 근육이 리니어한 머슬은, 일자로 되어 있는 근육은 수축을 하고 늘어났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늘어지는 것도 상하 방향으로만 늘어진다. 근데 이렇게 동그란 근육은 수축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했죠? 이렇게. 이런 눈 주변에 우리가 눈을 감는 근육이 알륜근이 동그랗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얘네들이 수축을 하는데, 얘네들은 수축을 할 때 이렇게 줄어든다. 근데 늘어나는 것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옆으로 라테랄리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상당히 이제 조금 저한테는 재밌게 보였어요.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 분의 얘기를 이제 뭐 복잡한 얘기는 여러분께 드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면, 함나라는 분은 92년까지 에이징, 나이 들면서 처지는 거는 무조건 중력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중력이 메인이다라고. 근데 맨더슨 선생님한테 와서는 이제 모빌리티다, 움직이면서 생기는 변화다라는 것도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뭐 고정하는 방법, 고정은 어디다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나오게 되죠. 스마스는 그래서 뭐 위쪽에 파샤의 함나 선생님은 고정을 해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맨더슨 선생님은 자이고마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이 달라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두 분의 얘기가 거의 이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계속 디베이팅이 되면서, 안면 거상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뭐 맨더슨 선생님의 시어리 또는 컨셉으로 모든 게 넘어오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중력에 의해서 늘어진 거라고만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안에 있는 리테이닝 리가멘트니 이런 것들이 컴파트먼트로 여러 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개념이 나오면서, 그 구역이 또 각 근육에 코디네이션을 해가지고 움직임이 따라서 처지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것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개념들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2020년에 나온 논문은 이런 또 재밌는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다 밑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당겨서 올려주는 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말해주는 건데요. 뭐 그림이 재밌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큰 내용은 아니에요. 약간 이분 같은 경우는 맨더슨의 시오리보다는 함나 쪽 시오리에 조금 더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 있을 때는 이 방향으로 처지지만, 고개를 숙이면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자울이라고 하죠. 프리솔코스에 이렇게 크리즈가 생기는, 이렇게 뭐 심술보 이렇게도 말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렇게 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누우면 오히려 이게 반대가로 릴리즈가 되면서 얼굴이 똑같은 할머니 얼굴도 누워 있으면 펴져 보인다. 이런 컨셉으로 수술을 이제 뭐 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들은 이 상하 길이가 안와의 눈뼈의 상하 길이가 길다. 그리고 이 좌우 길이도 나이 들수록 조금 넓어지고 상하 길이도 넓어지고 약간 외측 하방으로 안화가 넓어진다. 이런 이제 해박적인 우리가 지식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처지는 것도 그런 방향으로 처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나온 거는 이제 여러 이제 안면 거상술에 대한 어떤 안전성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트레디셔널하게는 컴포짓, 디플레인, 라멜라 스마스, 스마스 플리케이션, 소스카 스마섹토미, 수처 서스펜션, 미니 리프트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뭐 어떤 분들이 시작했던 거, 스쿱, 함나, 바톤, 코넬, 마틴, 뭐 수첸, 베이커, 로리히. 이 로리히라는 분이 지금 성형외과 미국 학회 회장님이세요. 그다음에 베이커, 톤라드, 편집자. 회장님은 한국 분이세요, 지금.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그림이 재밌어서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좋게
써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 절개하는 방법도 템포럴 인시전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헤어라인에 이렇게 맞춰가는 이런 옥시피탈 헤어라인 인시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대부분 다 열고요. 그 다음에 귀 뒤 열고,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빨갛게 스캘프 인시전을 넣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게 옥시피탈 헤어라인, 이건 템포럴 헤어라인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절개 방법들이 있다. 절개 위치들이. 그 다음에 다이섹션, 박리하는 범위도 여긴 미니 리프트 범위예요. 미니 리프트는 이렇게 해가지고 피부만 좀 당겨준다거나 스마스나 좀 당겨주는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쇼스카 테크닉은 이런 식으로 열고요. 그 다음에 트레디셔널한 거는 이렇게 열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 트레디셔널한 방법으로 이렇게 다박리하는 방식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한국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기예요. 여기.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자우리라는 데가 제일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팔자주름 여기가 이제 레조레비알 폴드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여기만 열거나 여기까지 열어가지고는 완전히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를 가장 끝까지 열고, 그 다음에 목은 아예 관통해 버리듯이 다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싹 다 열어요. 그러면 목 라인은 최소한 진짜 쫙 달라붙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 부위는 또 당긴다고 여기가 다 없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 주름이 또 생기는 원인이 또 근육도 이렇게 되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윤곽 수술을 하고 이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큰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또 있잖아요. 내가 윤곽도 큰 수술이라고 생각하고 맘먹고 했는데 왜 또 이걸 내가 해? 뭐 이러면서 일 벌리기 싫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윤곽하고 처졌다는 느낌이 들면 처음에 뭐 아큐 조금 해볼까? 윤곽 주사 조금 맞아볼까? 실 좀 넣어볼까? 미니 거상술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절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다 겪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최후의 수단은 전통적인 방식의 안면 거상이고, 그 전에 그냥 조금 괴로우면 조금 기다리는 게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엔 너무 먹먹하고 그렇다면 그냥 뭐 울세라 정도나 하면서, 정이나 뭐 답답하면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뭐 윤곽조사나 조금 맞아보면서 지내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실 리프팅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어쨌든 또 이제 또 박리를 해서도 안에 구조가 어디까지 이제 이렇게 박리를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만 가도 요 앞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딥플레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요 라인 앞으로 가면은 얼굴 신경을 건드릴 수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제 수술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박리하고 여기까지 수술하는 거는 솔직히 크게 다칠 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맘 편히 할 수 있는데, 요 라인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아요. 근데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이 얼굴로 가는 신경이 목으로 가는 신경, 턱을 따라가는 마지널 맨디블, 그 다음에 입으로 가는 부칼 브랜치, 자이고마틱 브랜치, 프론탈 브랜치 해가지고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 그 녀석들이 여기서 다 가려져 있다가 여기서부터 뛰쳐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근육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근육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신경을 다치지 않으려고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되죠. 요 그림을 왜 보여드렸냐면 사실 뭐 요걸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라 어쩌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요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수술하고 나서 아큐하고 지방 뺄래요, 얼굴이 두꺼워요, 나 그럼 지방 뺄래요, 얼굴 지방 빼면 되죠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얼굴 지방이 그냥 이렇게 풍선처럼 한 덩어리로 이렇게 있어서 살짝 이쁘게만 뽑아주면 되는 게 아니라 마치 패딩 잠바 마냥 여기 다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요 한 덩어리, 요 한 덩어리, 요 한 덩어리, 요 한 덩어리, 또 요 한 덩어리, 요 한 덩어리, 이렇게 다. 그런데 우리가 수술적으로 요 덩어리 안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빼는 것도 쉽지가 않거니와, 옆에 있는 컴파트먼트라고 하는데 그 컴파트먼트끼리 단차 안 생기게 매끈하게 뽑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뺀다고 용 써서 매끈하게 빠지는 경우가 거의 보기 힘들고요. 제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 물론 있겠죠. 또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골고루 빼기 힘든 상황에서 이거를 빼려고 용 쓰다 보면 막 울퉁불퉁해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심부볼은 이렇게 깊게 있는 거고, 요거는 또 피하 지방이란 말이에요. 지방이 층도 달라요.
같은 층에서 얘네들이 덩어리가 여기저기 이렇게 분화되어 있는 것도 많지만 또 층 다르게 또 오버랩 되면서 엉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지방층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맨 밑에 있는 층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밑에 있는 층하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빨간색이랑 뭐 이 층이 다 다르죠. 빨간색은 딥한 팻이에요. 이 빨간색은 딥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은 슈퍼피셜이고요. 그 다음에 북칼팻은 따로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부볼은 이 북칼팻이에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그냥 계란 노른자 뽑듯이 쏙 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이게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엉켜 있어요. 이렇게 오버랩 돼 있고. 이게 뭐 정확하게 이게 딱딱딱 바둑판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패딩 잠바처럼 딱딱 일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지들끼리 막 이렇게 업어 있고 막 엉켜 있단 말이에요. 딱지 접듯이. 그래서 이걸 이분하게 빼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수술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펼치는 것도 힘든데 수술이 아닌 바늘 같은 거 넣어가지고 또는 뭐 레이저 쏴가지고 얘들을 맨맨하게 평평하게 뺀다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아시고 얼굴 지방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2018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그림이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나이 드신 할머니가 이렇게 막 생기는 거를 다 이게 이제 원인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들이. 여기는 왜 이렇게 될까? 이거 페스튠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페스튠이라는 애들이 왜 생길까? 그 다음에 티어스로라고 해서 눈물고랑은 왜 생길까? 그 다음에 오비토 말라 그루브는 왜 생길까? 말라 마운트는 왜 또 꺼질까? 네조레비알 폴드는 왜 생길까? 자울은 왜 생길까? 이 보시면 요 화살표 모양이 재밌는데 얘는 밑으로 가고 얘도 밑으로 가고 팔자는 앞쪽으로 오죠. 얘는 또 자울도 앞쪽으로 오죠. 그러니까 중력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밑으로만 간다고 생각하는데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이게 이제 함나 선생님하고 맨더슨 선생님이 이제 이걸 바라보면서 벡터라는 개념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무조건 밑으로만 쳐진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잘 보니까 근육의 움직임 방향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오히려 팔자주름은 요 방향으로 생기고 또 이 자울이라는 녀석은 또 요 방향으로 생기더라. 이제 요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논문으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또 보면 이게 사실 2013년도에 나온 논문이긴 한데 리테이닝 리가멘트에 대한 어떤 총정리?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2010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안면 유지 인대라는 거에 대해서 막 의사들이 파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맥그리거스 패치라고 해서 여기에 뭐 하나 있다, 여기에 뭐 하나 있다, 뭐 여기에 뭐 하나 있다, 요 정도로만 거기에 점점이 있네 이렇게 생각, 단추 달린 듯이 이렇게 있네 라고 생각을 했다가 옷에다가 똑딱이 단추 붙여놓은 것처럼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뭐 얇은 것도 있고 막 뭐 이렇게 연결된 것도 같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그거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면서 여러 선생님들이 막 생각을 해보니 안면 유지인대라는 데가 이렇게 여러 개 스페로템포랄이 있고 또 septum이라고 불리는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리가멘트라고 불리는 구조가 있고 그죠? 파시아라고 불리는 구조가 있고 뭐 다르죠 다. septum이라고 불리는 구조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태는 다르고 두께도 다르고 어떤 물성도 다르고 뭐 이런 느낌으로 다 다른 어떤 유지인대가 얼굴에 분포한다. 이거를 이제 알고 그거를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지방을 또 얘네들이 이 유지인대가 마치 우리 패딩 점퍼에 박음질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구획을 나누고 있더라. 이제 그러면서 또 지방 분포도 이렇게 다르게 분포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전통적으로 있었던 안면 거상술이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뭐냐. 이거는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피부 거상이에요. 그래서 안면 유지인데 여기를 쭉 끊어주고 피부랑 지방층을 해서 쭉 당기는 거죠. 그 다음에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여기도 끊고 여기도 끊고 듀얼 플레인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는 스마스 서브 스마스 밑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끊어주고 또는
여기는 다 끊어주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해서 서브큐테니어스, 서브스마스 플레인, 그 다음에 디플레인 컴포짓, 뭐 서브큐테니어스 플레인, 스마스 플리케이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방식으로 리프팅을 막 이제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 각자의 그 컨셉과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 내용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싹 다 정리하게 된 이제 상황이 와요. 그리고 가장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의사들이 이제 유행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함나 선생님하고 맨더슨 선생님이 한참 이렇게 막 할 때는 이 팔자주름 없애는 거에 완전히 이제 꽂히셔가지고 이런저런 페이스 리프팅 테크닉들이 만들어졌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한 2000년대, 90년대, 199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눈물꼬랑 여기서 꺼지는 이 주름을 갖고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이거 되게 복잡하게 이상하게 주름이 가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기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면서 해박적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눈 밑에 이렇게 티어스루 리가멘트라는 게 있고 뭐 이렇게 있고 뭐 해가지고 쭉쭉쭉쭉 여기도 뭔가 복잡한 애들이 많구나. 그래서 지방도 이렇게 뭐 복잡하게 있고 뭐 근육 신경들이 이렇게 있구나.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눈물 고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이 티어스루 디포미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비큘라리스 리테이닝 리가멘트라고 해서 ORL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ORL. 그 녀석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알게 됐고 요게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여기는 근육이 붙는 앞쪽에는 근육이 붙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해박 사진으로 본 건데 뭐 이거는 뭐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박 구조를 공부를 막 하기 시작한 상황이 왔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맨더슨이라는 분이 이제 이 모든 거를 이제 한 방에 정리를 하는 분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맨더슨 선생님도 처음에는 여기만 해결하려고 여기만 설명하는 컨셉을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위에 함나 선생님하고 막 디베이팅을 하는 과정에서 얼굴 전체를 다 해박적으로 같은 컨셉으로 이제 설명하려고 이제 확장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된 게 2018년 무렵이에요. 그래서 요 무렵에 아나토미 오브 더 에이징 페이스라는 총정리하는 논문을 글을 그러니까 이건 거의 텍스트죠. 이걸 만들게 돼요. 그래서 요런 요 그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피부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의 4가지, 5가지 층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있다. 그럼 얘네들이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뼈에서 페리오스티움, 골막이 있고 골막에서 하나의 굵은 리가멘트가 나오고 리테이닝 리가멘트라고 불리고 얘네들이 스마스에 붙어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피부 밑에서 레티큘라 큐티스라는 그런 그림으로 여기에 다 들러붙게 된다. 그래서 나무 이제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이러한 리테이닝 리가멘트들이 뼈와 얼굴을 달라붙어 있게 하고 이 리테이닝 리가멘트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이상하게 그냥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줄이 가면서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용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요. 셉타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셉타라는 거는 굉장히 굵은 조직이에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어드이전이라는 거는 수술할 때 열어보면 굉장히 딱딱해요. 그냥 틀어지지가 않아요. 벌린다고 벌려지지도 않아요. 굉장히 단단하게 연결된, 그러니까 막 끈이 여러 개가 같이 꼬여져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두꺼운 느낌이에요. 그걸 어디전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트루 리가멘트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테이닝 리가멘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위치가 이제 광대에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이고마틱 리가멘트, 그 다음에 마세터라고 해서 여기 교근 앞쪽에서 일어나는 리가멘트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안 쳐지게, 요게 안 쳐지게 잡아주는 요 리가멘트가 있는데 그걸 마세터리 리가멘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턱 끝에 여기 신경 나오는 구멍 밑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붙잡아주는 애가 있어서 턱선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맨디블라 리가멘트. 근데 얘는 붙들고 있는데 얘가 늘어지니까 자울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는 시침질, 박음질 똑딱단추로 딱 박아놨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럼 얘가 탄력이 있을 때는 괜찮게 있다가 얘가 탄력이 없거나 늘어지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울이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생기는 그런 걸 설명하는 개념들이 나오게 됐죠. 그 개념이 이런 개념이고 또 구분이 이게 마세터릭이 이쪽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 자이고마틱이 여기 있고 오비탈이 있고 여기가 템포랄이 있고 이거는 어데이전이라고 표현하고 요건 트루 리가멘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그림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건 없고 이렇게 간간히 똑딱단추 박아놓은 것처럼 단단히 붙여져 있는 데도 있고 그 중간중간에는 얇은 막처럼 이렇게 연결돼서 구분을 짓는 벽이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얼굴에 복잡하게 구겨지듯 엉켜져 있으니 처짐은 같이 이분하게 촥 처지는 게 아니라 줄이 가면서 어디는 붙잡혀 있으니까는 끈이 있으니까는 줄이 가면서 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짐과 처짐 이거를 조금 구분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걸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눈 밑에도 이렇게 복잡하게 층별로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고 신경들이 지나간다. 그래서 이런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수술을 할 때는 이렇게 요걸 피해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그림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총정리하는 그림이었죠. 그러니까 서브 스마스 테크닉은 골막 위로 들어가서 이렇게 스마스 밑으로 해서 이렇게 쪽쪽쪽 이제 달린 것처럼 끊어가지고 얘를 당겨줘야 된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서브큐테니어스는 그냥 여기만 끊고 들어가면 된다. 그런 얘기고요. 스마스 위로 가니까. 그 다음에는 서브큐테니어스 앤드 딥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마스를 접어주는, 그러니까 플리케이션 하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골막 밑으로 해가지고 쭉 당기는, 요런 서브페리오스티알 플레인.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이섹션 방법을 여러 가지로 이제 부위마다 다르게, 그래서 레벨이 어디서는 어디로,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내비게이션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가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더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3차원적인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참 복잡하게 돼 있구나 정도만 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특징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녀석이에요. 이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썰을 길게 푼 이유는 사실 뒤에 할 얘기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요거 정도까지만 대충은 이해하자라고 생각해서 이 앞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사실은 이 내용들 논리들은 전부 다 정상적인 노화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수술에서 생기는 처짐이랑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근데 지금까지 논의됐던 논문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그냥 처짐이에요. 나이 들면서 처지고 인대들이 느슨해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자꾸 윤곽수술 처짐으로 갖다 붙이니까 사람들이 막 엉뚱한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일예로 골막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골막이 그러면 다시 붙어요. 그러면은 여기 안면 유지인대가 끊어졌으니까 골막에서 끊어졌으니까 안면 유지인대를 뼈에다 다시 붙여주면 되지 않나요? 뭐 이런 상상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냥 들은 거 갖고 설명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6번 그림을 제가 조금 다시 확대를 해볼게요. 골막 밑으로 가서 전체를 다 당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수술할 때 뼈 수술을 할 때 골막을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면 유지인대가 골막하고 분리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 붙기만 하면 전혀 변화가 없을 거란 말이죠. 또는 걔를 조금 끌어올려서 붙여줄 수 있다면 유지인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생기는 처짐은 사실 윤곽수술하고는 관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요 밑에 들어가서 놀고 있거든요. 뼈 자르고 붙이고 하고. 여기다가 손대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얼굴이 나이 들어서 변하는 거는 여기 구조가 바뀌어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잦은 근육 사용, 중력, 피부 탄력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게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기도 자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데 뼈 수술에서 생기는 거는 골막 밑으로 들어가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더 심플하잖아요. 그럼 유지인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고민할 거는 이 유지인대가 골막하고 분리돼서 밑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제자리에 붙느냐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수술할 때 박리하는 부위가 과연 안면 유지인대가 많이 분포하고 중요하게 잡혀있는 그런 중요하게 앵커링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분리를 하느냐 마느냐만 고민하면 돼요. 근데 실제로 광대 수술할 때 그렇게 유지인대를 많이 건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골막 밑으로 들어가서 뼈 수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술 다 하고 골막을 덮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덮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워낙에 있던 자리에 붙던가 아니면 조금 더 위에 붙던가 최소한 밑으로 가서 붙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분리된 골막을 다시 뼈에다가 묶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뭐 나사로 박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 골막이라는 녀석은 굉장히 종이장처럼 얇아요. A4 용지보다 얇다고 보시면 돼요. 짜장면 싸는 랩 같아요. 진짜로 열어보면.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꼬매고 어쩌고 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있는 짓은 이 집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하고 광대 수술하고 이거 한 7년 전 사진인데 눈하고 코랑 막 다 하고서 제가 광대 수술하고 나서 요렇게 테이핑을 해서 머리 위쪽에다가 스테이플러 찍어가지고 계속 당겨주고 붙이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3, 4일 정도 유지시켰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만 해도 골막이 제자리로 붙거나 조금 더 위로 붙기 때문에 최소한 유지인대 때문에 어쩌다 저쩌다 이런 말은 안 해도 되지 않겠냐. 이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술하고 볼처짐이 생겼다, 유지인대 어쨌다 저쨌다 이런 얘기는 솔직히 뼈 수술하고서는 할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걸로 설명하려는 그 습성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생겨버려서 의사들도 그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니까 환자들이 거기에 꽂히고 그래서 그걸로 전체를 다 설명하려다 보니 나무를 보면서 숲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안면 유지인대가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광대 수술을 예를 들면 광대 수술을 하러 들어갔을 때 분리되는 데는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안면 유지인대 중에서 분리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광대 수술할 때 절골을 여기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박리는 어디다 하냐면은 많이 해봤자 여기 정도 하고 끝내요. 그러면은 없어지는 데를 봤자 여기 유지인대 날아가는 데 봤자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입안 절개했을 때는 이렇고 또 아치 쪽은 절개할 때 여기 조금 하잖아요. 근데 여기 조금 끊어지는 것밖에 없지 분리되는 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많이 돼봤자 또 여기 정도 앞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정도 분리된다고 쳐요. 그럼 여기는 솔직히 여기 처지는 거 뭐 누가 느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광대 수술하고 유지인대가 분리돼서 볼이 처졌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이론상 맞지가 않아요. 왜 이것 조금 분리된 거 가지고 뭐 얼마나 처지겠어. 또 만약에 이것 때문에 그렇게 처진다면은 요것들이 작용을 안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안면 유지인대로 수술 후 볼 처짐을 설명하는 거는 너무 오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입안 절개 때는 이렇게 하지만 근데 두피 절개를 하면 조금은 얘기가 달라요. 두피 절개를 하면 여기를 이렇게 열잖아요. 그럼 박리 범위가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다 박리돼요. 그러면 박리 범위에서 손상받는 유지인대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쵸? 그냥 단순히 넓이만 봐도 박리하면서 안면 유지인대 박리가 이렇게 거의 되니까 두피 절개했을 때는 요만큼이 다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두피 절개했을 때 손상받는 유지인대가 훨씬 많은데 왜 인터넷에는 두피 절개하고 안면 유지인대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또 입안 절개하고 볼 처졌다 하면서 유지인대 얘기하는 사람들은 왜 그리도 많은 걸까? 이거는 사람들이 자꾸 말을 생산해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얘기를 여러 명이서 하면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마십사 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박리를 한다고 했을 때 입안 절개했을 때 꼴랑 요만큼 박리한단 말이에요. 두피 절개했을 때 박리하면은 이만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상받는 유지인대는 여기는 요만큼이고요. 여기는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또 얘 때문에 처지는 양이랑 얘 때문에 처진 양 다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손상받는 유지인대의 절대적인 사이즈로만 보면은 두피 절개가 훨씬 커요. 그리고 요것 때문에 처진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뭐 안 처지냐라고 말하면은 뭐 붙어 있는 것보다 떨어지니까 좋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정도는 무시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또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이렇게 뭐 다쳐서 부러져서 오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외상으로. 근데 희한하게 뼈 부러져서 온 사람들 이거 다 열거든요. 그때는 박리범위가 이 정도가 아니라요. 막 박리범위가 막 이만큼 열어요. 진짜. 뭐 심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까지도 여는데 수술하고 나서 볼 쳐진다는 얘기하는 사람이 왜 없을까요? 그렇게 뼈 수술 많이 했는데, 다치고 부러지고 한 사람들 그렇게 수술을 많이 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왜 볼 쳐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의문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아니 얼굴뼈가 거의 아사리가 났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여기저기 박살난 경우, 교통사고나 심하게 다친 분들은. 그러면은 그거 다 연결해 준다고 플레이트 엄청 박아대고 왕창 다 열어놓고 다 조각조각 맞추거든요, 수술할 때. 근데 그분들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볼 쳐졌다는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겪어본 바가 없어요. 그럼 왜냐 그렇게 물어보면 뼈를 제자리에다 갖다 놨으니까, 워낙에 있던 자리에다가 뼈를 제자리에 갖다 놨으니까 볼처짐이라는 거에 대한 느낌을 별로 갖지 않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굴뼈에서 이렇게 빨간 라인들이 텐트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피부가 이렇게 텐트의 기둥에 걸쳐져 있는 거다라고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각각의 뼈 위치가 이 눈뼈 위쪽에서는 옆으로 흐르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안화 안쪽부터 이 피리폼 쪽에, 이쪽에는 이쪽에 볼이 처지는 걸 막는 거고, 이쪽 버트리스도 마찬가지로 여기 살이 이쪽으로 꺼지는 걸 막는 거고, 또 요 입 쪽에 있는 뼈도 입술이 계속 이렇게 찢어지지 않게, 뒤로 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 텐트의 뼈대 같은 역할이에요. 요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까만색 요거를 그냥 뼈라고 생각하고요, 파란색을 골막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안면 유지인대라고 생각을 하고, 초록색이 스마스라고 생각하고, 주황색이 피부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뼈만 줄였다, 아무런 박린이 이런 거 없이 내가 요 뼈만 어떻게 쇽 빼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얘들은 다 뼈에 붙으려고 내려오겠죠. 그러면서 약간 위치가 바뀔 거고, 중력 방향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던 애들이 조금 옆으로 흐르는 느낌이 들 거고,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불룩한 모습이 되는 게 일반적이 될 거예요. 요 두께가 여기 수술하기 전보다 두꺼워지는 현상이 생긴다. 물론 여기는 불룩한 게 꺼지겠죠. 뼈가 없어졌으니까. 요 뼈가 줄어들었으니까 여기는 튀어나온 게 줄어들었지만, 여기는 오히려 이 살이 늘어지면서 결국 어디선가 걸려서 어딘가는 불룩한 느낌이 생긴다. 요게 처짐이다. 뼈 수술로 인한 처짐이다. 유지인대 어쩌고저쩌고로 설명할 게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림을 그리면, 이거 되게 좀 무식한 그림인데 그냥 낙서하듯이 그려봤어요. 그냥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까만색 박스가 뼈라고 생각하고요, 겉에 이렇게 패딩으로 된, 솜으로 된 이런 옷을 덮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솜이 덩어리가 5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를 뼈를 이렇게 깎았어요. 그러면 요 5개 있던 패딩이 쭉쭉쭉쭉 늘어지겠죠. 그러면 여기는 길어져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죠. 볼륨이 주니까 여기에 이만큼 들어있었던 될 애들이 떨어지겠죠. 중력 방향으로 어디론가 흘러서 여기는 더 길어지겠죠. 워낙에 얘보다 더 길어지겠잖아요. 이게 볼륨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대로 형태를 빵빵하게 들어있어서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길이도 유지를 하겠죠. 그러면 뼈가 줄어들면 길이가 길어지죠. 얘보다 훨씬 길어지잖아요. 이게 처짐이에요. 윤곽 수술로 인한 처짐. 나이 들어서 처지는 거랑은 다른. 근데 조금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렇게 자잘한 경량 패딩이 아니라 이렇게 K2 뭐 이런 거, 막
경량 패딩은 줄이 얇잖아요. 패딩 줄이. 근데 애기들 그 노스페이스 막 두꺼운 거 있었잖아요. 이만큼씩 들어있던 거.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솜주머니가 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솜주머니가 크면은 이렇게 박음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움푹움푹 딤플이 있죠. 이게 우리가 있는 정상적인 주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뼈가 없어지면 똑같이 길어져요. 그렇겠죠? 솜이 빠방하게 들어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아까처럼 똑같은 그림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 솜이 아니라 이 녀석이 솜이 좀 무게가 있고 막 흐물흐물하고 어디로 쏠려 빵빵하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지면 일로 쏟아졌다가 이쪽으로 하면 이렇게 쏟아졌다가 이런 녀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상태에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처지는 부분에서 여기가 뚱뚱해지고 여기가 얇아지겠죠. 여기 살이 일로 쏟아지니까. 그러면 여기가 쏟아지면 여기에서 잡고 있던 그 안면 유지 인대나 박음질해 놓은 데에서 여기만 불룩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이 밑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얇아지고 여기는 불룩해지죠. 요거를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유지 인대라는 어떤 그 아주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로 이런 처짐을 설명하기보다는 뼈가 볼륨이 없어져서 늘어지는 걸 설명하는 데는 사실은 이 그림이 더 맞다는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논문에서 보는 유지인대니 뭐니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정상적인 에이징 노화로 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 그 표정을 많이 짓거나 아니면은 뭐 얼굴 계속 뭐 이렇게 안 처지게 붙잡아 놓고 물구나무로 서서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치면, 또는 달나라 가서 사는데 중력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안 처지겠죠. 예를 들면 덜 처지겠죠. 그런 변화를 말하기보다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윤곽수수로 바뀌는 거는 처짐이 확 생기는 게 아니라 볼륨이 줄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볼륨이 줄어버리면서 생기는 늘어짐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처짐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이 들어서 생기는 처짐하고는 메커니즘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살은 우리 패딩 잠바처럼 솜이 아니라서 이렇게 빵빵하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방은 꽤나 무게가 있어서 밑으로 처질 때 이렇게 밑에가 불룩해지고 위에가 얇아지는 현상이 또 생겨요. 그리고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주머니가 더 힘이 없으면 더 많이 늘어질 거예요. 근데 유지인대는 이러면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불룩해질 거예요. 늘어나기도 하고. 이게 짬뽕이 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행간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은 윤곽수술을 하면은 노화가 더 빨리 오나요? 그러면 그 답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노화가 왜 빨리 와요? 노화는 시간이 만들어내는 현상인데, 수술은 단지 볼륨이 줄어들어서 겉에 싸고 있는 녀석들이 어디론가 가야 되니까 만들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이걸 유지인대로 백날 설명해봤자 전혀 딴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십사 하고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논문 제가 한 40편을 주말 동안에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눈 밑 고랑에 대한 얘기, 팔자 주름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들이 또 따로따로 있어요. 근데 그 얘기들은 사실은 정상적인 노화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천적으로 워낙에 주름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 보조개 있죠, 보조개. 보조개도 해부학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얼굴 근육의 비정상적 피부의 접착, 부착이라고 표현을 해요. 영어로는 aberration, insertion이라는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아무튼 이거 기형이에요, 쉽게 말하면. 보조개라는 게.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눈 밑에 이 눈 밑 고랑도 젊어서부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나이들보다 훨씬 더 빨리 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피부 탄력 문제도 무시할 수 없어요. 피부 탄력 문제도 중요해요. 아까 이 그림에서 만약에 여기 싸고 있는 주머니가 아주 빠방하게 꽉 공처럼 만드는 탄력이 있다 그러면은요, 이런 식의 늘어짐이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주머니처럼 꽉 잡고 있는 탄력이 없다면 지금처럼 늘어지겠죠. 이 그림은 탄력이 있잖아요. 또는 안에 있는 구성물이, 지방이 아주 빵빵하게 있던가.
그래서 아주 살 많이 찐 사람들, 진짜 얼굴이 터질 것 같이 땅땅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처짐이 안 와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또 묻죠. 뚱뚱한 사람, 살찐 사람이 처짐이 더 와요? 마른 사람이 처짐이 더 와요? 이 정답이 없어요. 왜냐면 빵빵한데 진짜 애기들 보면 볼이 터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빵빵한 애들은 처짐이 안 와요. 근데 얇은데 탄력이 있게 짱짱하게 있는 사람이 있고 얇은데 흐물흐물하게 쭉쭉 늘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또 처짐이 오죠.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적으로 뭐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이 패딩 잠바에 또는 물주머니, 지방주머니를 싸고 있는 막에 탄력도 두께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여 겉에 싸고 있는 피부의 탄력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컨비네이션을 이루지만 여러분들이 윤곽 수술 후 볼 처졌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깊게 생각해야 될 거는 요 컨셉이 오히려 그 위에 말했던 수많은 유지인데 어쩌고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마지막 얘기만 기억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그래서 안에 복잡한 구조가 있대. 근데 뼈가 줄어서 살이 남아서 노는 거고 남아서 늘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맞지, 뭐 안면 유지 내가 끊어졌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뼈에다 붙여야지, 뭐 뼈를 상방 고정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이거를 이겨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생각하기 시작하면 조금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 설명이 안 되는 용어 갖고 설명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